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개봉 날이죠. 아, 이게 오늘이네요. 다음 주 14일 네. 개봉 날 기준으로 지금 표를 보면은 눌리지도 않아요. 아, 일단 일반 상영관은 표가 있긴 합니다. 뭐 있긴 이렇게 한데 맨 구석자리 뭐 이런 데 좀 남아 있겠죠. 근데 이제 막 4K, HDR, HF 이건 또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보려면은 없어요. 흐드르니 뭐 이런 건 이제 없고. 예, 없고 2D로는 자리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 네, 네, 네. 보실 분들은 빨리 보고 싶다. 난 스토리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 일반 영화관 가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화관도 약간 특수 목적 영화관들, 스페셜 영화관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런 아이맥스라든지 아니면 4D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아니고서는 더 이상 극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혹은 아예 자리가 너무 편해서 뭐 무슨 누워서 보는 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서 뭐 데이트 목적의 어떤 비용을 지불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장담컨대 한 3, 4년 안에 네. 우리의 극장 중에 일반 좌석에서 일반 2D 크기로 그냥 보는 그런 극장은 문화가?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잃는다? 못할 것입니다. 오. 정프로의 이건 또 무슨 종목에 몰리면 제가 예전에 거죠? CGV 한번 샀었죠. 네, 터키 갔던 걸 모르고 제가 샀었어요. 터키요? 그에 그 CGV가 터키인가 어디 진출해가지고 진출해서 네, 망한? 많이 말아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못 보고 들어갔다가 또 한 3, 40%에서 아마 네. 잘 막아낸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아바타는 3시간이 넘기 때문에 3시간 넘어요? 예, 뭐 드시면 안 돼요. 중간에 왜냐면 그럼 나가야 되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현대차증권 엄민용 책임연구원과 함께 바이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진짜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아이, 약간 아이돌 느낌 나는 비주얼을 지니셨네요. 아니요, 헤어스타일도 약간 요즘 스타일. 누구였죠? 그 엑소인가? 왜? 오. 똑같이 닮은 분 한 분 있는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얼굴을 많이 보여드리면 안 될 것 네. 같은데. 으르렁 한번 해도.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엄민용 연구원께서는 외모로 너무 부각되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네. 저희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훈 씨를 닮으셨나요? 세훈? 엑소의 세훈, 네. 세훈인가요? 하여튼 그 다른 분이 있으나 이제 더 이상 외모 얘기는 여러분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너무 이 출연하시는 분들의 외모에 좀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좀 컨텐츠에 좀 집중을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민영 얘긴 연구원님 누가 괜찮으시겠죠? 꺼내셨는데. 네. 네, 저희는 컨텐츠로만 가겠습니다. 최대한 자료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언제까지 얼굴로 이건 아닙니다. 자, 바이오 최근에 주가 흐름부터 어떻게 쭉 분석 한번 해보고 들어갈까요? 네. 일단 제가 11월 22일 날 발간했던 내년 연간 전망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뤘던 것들은 아무래도 최근 제약바이오가 많이 섹터가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소외된 원인들부터 좀 짚어가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 소외됐던 결과가 내년 자금 조달 이슈로 갈 거라는 음흠. 이런 예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연간 전망 자료에서는 우선 리스크 점검, 네, 관리 종목 편입이나 또는 시비가 상환되고 만기가 앞서 있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다시 시비를 내거나 또는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좀 다 검토를 했고요. 검토하셨어요? 네, 꽤 많죠. 엄청 많습니다. 큰일 났어. 이 바이오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유망주로 이제 유전자 편집, 유전자 편집. 네, 신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내년에 최초로 이제 FDA로부터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두 맞습니다. 개랑 그리고 국내 기업으로 툴젠 툴젠. 관련돼서 워낙에 아. 판결 부분이 좀 관심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 유전자 편집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한 팔로업이 여태까지 좀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까지 오늘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바이오를 또 안 하시는 분들은 유전자 가위 하면 또 유전자 이렇게 그 꼬여 있는 이중 나선 구조 그걸 뭐 가위로 잘 잘라고 그 안에 뭘 채워놓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그 중간에 배열을 바꾼다든지 그 연결된 것들에 뭐 이제 뺄 건 빼고 넣고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말 그대로 편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여러분 유전자 아니, 가위. 네? 아니 정 박사님은 진짜 다 알아요. 주식 매수 타이밍만 모르셔서 그렇지 다 아세요.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저는 옆에서 보면서. 바이오는 또 제가 또 아시죠? 네. 네, 몇 종목 또 크게 말아먹고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큰 거부터 좀 볼까요? 네, 전체 지금 그러시죠. 뭐 매크로 네. 변수, 시장의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이 바이오 섹터에 영향을 어떻게 좀 미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글로벌리 매크로 이슈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음흠. 제가 봤을 때는 빅파마들이 아직까지는 바이오가 계속 싸지고 있고 여기서 제가격을 주고 사기라는 사실 조금 욕심이 날 겁니다. 결과적으로 바이오텍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졌다는 느낌이 어느 정도 들 때 빅파마들이 M&A나 기술 이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다들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자료에서 7페이지만 보시면 네. 일단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좀 실적이 이제 기술 이전으로 보통 평가가 되는데 바이오텍들이 기술 이전이 전반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아유. 그림 6번 보시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수출 추이랑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의 기술 수출 추이가 똑같이 2022년 이후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매크로 이슈나 이런 부분들하고 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약가 인하나 이런 부분들이 빅파마에게 재무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기업을 M&A 또는 기술을 사올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IRA가 약값에도 이 영향을 많이 줘요. 맞습니다. 이 의약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 전반- BBB 법안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보다 어. 높은 약가 상승이 있는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비용을 좀 감소시키기 위한 법안이었습니다. 네네네. 아 사실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 물가지수 측정하는데 의료비 굉장히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거기 약값이 또 굉장히 큰 비중이라 아마 요걸 잘 줄이는 것도 아마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잘 관리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긴 할 겁니다. 맞습니다. 통프로 생각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들이 한 6천만 명인데 저는 우리나라가요? 네, 6천만 명 정도로 만약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6천만 안 될 텐데. 일단 그렇게 일단 가정해보고 정확히 네. 몇 명인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네. 5천만 아니에요? 뭐 5천만, 6천만 요 그렇다 정도 손치고요. 수준이라고 5에서 했을 때 5천 한 100만쯤이 5 내지 6. 네. 네. 우리나라 이제 의약품 시장이 한 20조 원 정도.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이 네, 20조 원 정도 되고 미국이 한 3억 3천만 명 인구인데 비해서 의약품 시장은 600조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차이는 우리나라랑 5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네. 의약품 시장은 30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차이를 낼 수 있는 건 뭐 우리나라 식습관이 좀 더 건강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미국은 메디케어라고 하는 이제 보험 시스템으로 인해서 아하 65세 이상의 인구들은 2,000달러까지만 의약품 비용을 내고 맞습니다. 고액의 이제 약품들을 처방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IRA법에서 네. 계속적으로 좀 유지될 거다라는 결정도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유지됨으로 인해서 IRA법이 당장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어떤 이제 영향을 갑자기 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이제 뭐 생산 사이트를 미국에 마련을 해서 이제 자국민들에게 좀 더 값싼 약가를 제공하겠다는 것도 사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단기적인 이슈는 없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IRA법은 접근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법안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을 좀 이렇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크로 얘기할 때 이제 금리 인상기에 보통 미국은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 주가의 흐름도 좋다라고 하잖아요. 금리 인상기에. 네. 그래요? 그래서 주가도 좋고 근데 이제 비교를 굳이 하자면 미국 헬스케어 기업은 사실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또 큰 기업들이 많고 이미 규모가 실적은 굉장히 다르죠. 많이 나고 있는 기업이 많은데 그들 오를 때 우리도 살짝 따라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걸 조금 더 뜯어보면 네. 이제 미국도 결국에는 GSK, 뭐 파이자 이런 큰 빅파마들만 그쵸. 주가가 올랐었고 바이오텍은 2019년 코로나가 발발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소외돼 왔습니다. 진단, 백신, 치료제 개발 기업 말고는 사실상 거의 3년 동안 지금 소외가 돼 왔던 네네.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상기 헬스케어주 수혜 뭐 이런 건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해당이 된다라는 거는 저는 오히려 기대하기 이제 어렵네요. 바이오텍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대장주들보다는. 네. 근데 그만큼 성과를 내줘야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 2021년도에 GC셀이라는 기업이 머크에 2조 원대 기술 이전을 했고 네. 올해 1월 달에 이제 ABL 바이오가 사노피에 1.3조 기술 이전을 했지만 빅파마하고의 딜이 연에 한 번씩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이오텍에 좀 기대하던 부분들을 채워주진 못했습니다.
앞서 그림 6번하고 7번에서 보여드렸던 네. 것처럼 전반적으로 네. 감소하고 있거든요. 자, 그나저나 그러면 어떻게 그 아까 그 전환사채나 뭐 요 부분은 좀 이따 설명해 주십니까? 아, 네. 일단 관리 종목 편입이 되는 기업이 내년에 있는지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 관리 종목 편입 두근두근하네요. 조건은 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좀 우리가 조심해야 좀 돼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편입 조건 첫 번째는 이제 매출액 미달 기준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기술 특례 상장된 95개의 기업들 중에 네. 지금 28개의 기업이 유예가 5년이 끝나고 이제 매출액을 무조건 30억을 달성해야 됩니다. 아, 못하면 이제 관리 종목 편입인 거죠. 그러면 거래 정지를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매출액 30억? 네.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 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유예가 종료된 기업들의 매출액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3분기 기준으로 누적 매출액이 아직 30억을 넘지 못한 기업은 헬릭스미스하고 앱클론 이렇게 두 개 기업이 있지만 또 비고에 보시면 혁신형이라고 적혀 있는 기업들.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혁신형 제약 기업이라고 선정을 한 기업들은 매출액 30억이 계속 유예됩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는 20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4분기에 30억을 넘을까 말까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헬릭스미스. 네, 그리고 앱클론은 3분기 기준 27억 원을 달성했기 때문에 4분기에 무난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는 매출액이 모자라서 관리 종목을 갈 기업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다행히.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그림이 그림 15번 왼쪽 위에 보시면 지금 연도별 유예 만료가 되고 매출액 30억 기준이 적용되는 기업들이 2024년부터 16개씩 나옵니다. 네. 올해 4개, 내년 6개인데 이제 2024년부터 16개, 17개, 16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기업들도 매출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화장품 사업부를 마련한다거나 건강기능 사업부를 마련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도 자금 조달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럼 또 뭔가 발행하든지 네. 해야겠군요. 그래서 관리 종목 편입의 첫 번째 조건이 이제 5년 뒤에 6년 차부터 30억을 달성해야 되고 내년은 그런 이슈가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결론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관리 종목 편입의 이 매출액 부분을 좀 보시기가 어려운데 제가 요걸 이제 그림으로 쭉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항 몇 조 뭐 이렇게 어렵게 돼 있지만 요 그림 따라오시면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이 관리 종목이 될지 안 될지를 이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성장기업부 상장 6년차 이상의 예스면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 30억 원 미만. 여기서 예스 노가 있는데 안 되면 예스면 그러니까 미만이면 최근 사업년도 말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되지 않으면 저 진한 쪽만 보셔야 네, 돼요. 네. 그렇죠. 최근 포함되면 세 이제 개 제외고 네. 포함이 안 되면 최근 3개 사업년도 매출액 합계 90억 원 이상이 돼야 되는 모양이죠. 네, 근데 대부분 3년 동안 90억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약 또 안 관료 되면 기업들이. 관리 종목 편입.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그럼 이제 같습니다. 매출액 기준에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면 관리 종목이 이제 편입될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네. 제가 검토한 결과 내년에는 없을 걸로 내년은 봅니다. 없다, 다행히. 다행입니다. 그런 식이고요. 그럼 이제 요건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말이 길어지긴 하지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 편입 조건의 두 번째입니다. 네. 매출액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를 내기 전에 계속 사업 손실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면 또 관리 종목 편입인데 얘는 이제 3년 유예예요. 아까 매출액 5년 유예보다 좀 짧죠. 네. 그 대신에 4년 차부터 3개년 중에 2개년이 법차손이 이제 자기 자본 50%를 넘어야 법차손은 뭐예요?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을 좀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네. 그래서 3개년 중에 이제 2개년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매출액처럼 5년을 유예해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전 마이너스다. 네, 네. 세전 마이너스인 기업들. 근데 그 금액이 자기 자본을 50% 초과해 버리면 그리고 그 연도가 2번 이상 발생하면 관리 종목 편입인 거죠. 그런 회사가 몇 개 있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여기 약간 샴푸님 오늘 방송은 지뢰밭 방송입니다. 아, 네. 여러분도 어. 갖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표 4번 보시면 네. 2023년 결산 이후 법차손이 발생될 경우 관리 종목에 가는 기업들로 우려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 좀 키워주세요. 네. 지금 HLB 제약, 퓨처캠, 유바일로직스, 앱클론 같은 경우에 2020년 또는 21년도에 법차손이 자기 자본 50%를 한번 초과했습니다. 네.
근데 22년 3분기 기준으로 법차손 50%까지 갈 확률은 현재 없어 보이죠. 11%, 19%, 0.2%, 19%. 그렇네요. 그리고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마이너스 160, 그리고 3분기 기준에서 마이너스 46.9%긴 하지만 올릭스도 50%. 최근에 이제 PCL하고의 지분 수합이 있었습니다. 음흠. 그러면서 자회사 지분의 가치를 8억에서 한 130억 정도로 재평가를 받으셔서 한 120억 원 정도의 기타 수익이 생겨서 네. 결국 자기 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은 줄어들어서 결론적으로 법차손 기준도 내년에 관리 종목 편입되는 애는 없다. 없다. 이렇게 아유. 보실 수 있죠. 없는 거 자꾸 얘기하세요. 심적조리 저는 예. 이제 불확실성이 좀 제거하는 거죠, 있는데 하나씩? 요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아. 리스크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리스크라고 보지 않을 수 아, 있다고 저는 고맙습니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드렸고요. 네. 이제 또 가장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법차손도 그림으로 잘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것도 따라오시면 되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12만기 상환해서 자금 조달해야 되는 애들. 아, 전환사채가 이제 만기가 됐는데 영업은 손실이고 그렇죠. 근데 현금도 이제 없고.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면 그냥 그걸 주식으로 바꿔서 줘도 가능한데 네. 어차피 떨어져 주가는 있으니. 떨어지는 상태니 그 돈 빌려준 사람들은 이거 그냥 돈으로 달라고 할 테고 맞습니다. 그럼 그 돈을 내가 이제 현금으로 R로 내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 현금이 없고 맞습니다. 그럼 다시 다른 뭐 사채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증자를 유증을 하든지 하든지. 뭐 유상 증자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 주가 마이너스 요인인데 맞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발행 포털이라고 하는 세이브로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기업들을 모두 다 솔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모두 다? 네. 네. 그래서 22년 12만 개가 도래하는 기업들 중에 발행 잔액이 남아 있고 이제 현금 및 단기 금융 자산 대비했을 때 누적 영업이익이 좀 위태위태한 이제 기업들. 네. 근데 제가 여기를 보고서를 쓴 게 아니어서 여기서 기업명을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표 8번 보시면 2023년에 12만 기가 도래하면서 현금 및 단기 금융 자산이 좀 적고 누적 영업이익은 아, 손실이 맞아. 나고 있는 기업들. 21년에 12 발행 엄청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2년 딱 되는 2023년에 엄청 들어온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기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각 기업들에게 죄송하기 때문에 네. 일단 왜 웃으세요? 네. 죄송한데. 이 자료를 이렇게 나중에 네. 현대차증권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 자료를 다운 받으시고 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그쵸, 체크하시기를 보셔야죠. 좀 바랍니다. 음. 그래서 단기 금융 자산이나 현금이 좀 3Q 누적 영업이익이 손실된 만큼 발생이 되고 있고 네. 12발행 잔액이 남아 있는 기업들은 우선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좀 표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팩트이기 때문에 네, 21페이지의 표 8번인데요. 네, 조금 크게 좀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회사 이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쓱 지나가면 네. 여러분이 잘 알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저 회색 존이 위험한 건가요? 사실 그 외에도 조금 보이는데 그 회색 좀 밑에 있는 기업도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429. 네, 근데 현금은 300억이 있고 아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은용 자금이 필요하겠죠. 아. 물론 여기서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갖고 있던 파이프라인을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계약금을 받거나 또는 단계별 마일스톤을 받을 경우에는 현금 부분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이제 작성한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거론된 기업들은 대체로 다 12만 개가 돌아오는 회사들이에요? 맞습니다. 23년에 만기되는 기업들입니다. 표 8번에 있는 기업들. 아, 그럼 여기에 있는 회사들 한번 쭉 좀 보면서 이제 이건 뭐 금액으로 좀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가나다 순입니까 회사가? 일단은 가나다 순으로 가나다 다 순입니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표를 이제 한번 쓱 한번 좀 내려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함께 이제 화면을 통해서 네, 일단 좀 보시면 보긴 될것 하셔야 같고요. 되니까. 네. 쭉 내려보면 뭐 이런저런 회사들이 나와 있고요. 아, 저기 회사도 있군요. 저게 다 마이너스가 상장사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회사들이? 그쵸. 네, 다 상장사입니다. 야, 참 내가 바이오를 이렇게 관심 있는데도 한 번도 못 본 회사들도 많네요. 많죠. 의료기기 기업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24년 네. 만기되는 기업들 이제 적어놨고요. 네. 여기도 보시면 이제 단기 금융 자산이랑 현금 합산액이 이제 발행 잔액보다
낮거나 누적 영업이익이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24년이나 25년에 만기긴 하지만 네. 그 사이에 뭐 옵션이 걸려 있어서 네, 보통 사실상 돌아오는 이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이제 조기 상환 청구 옵션이 들어가게 네. 되면 이제 만기보다 더 빠르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은 제가 종목명 가로 끝에다가 다 푸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아, 풋 옵션을 다 네. 걸어놓으시. 근데 푸시 많아요. 네, 거의 대부분이 푸. 푸시입니다. 아, 영 풋풋하는. 네. 그래서 요것도 혹시 제가 걱정이 돼서 네. 그 다음 페이지의 표 10번에 25년 이후에 12만기가 도래되는 기업들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발행 금액과 발행 잔액을 다 정리를 했고요. 25년 이후 12만기 도래하는 기업들은 왜 적어놨냐면 네. 보통 12가 발행되고 5년이 만기고요. 보통 만기 2년 전에 조기 상환 청구 옵션이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내년부터 25년 만기인 애들은 조기 상환 청구 옵션이 이제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제 보고서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다. 아마 관심 있는 기업들이 몇몇 있을 거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지금 여기서 몇 번 이제 좀 위험하다 이렇게 겹친 종목 중에서 최근에 좀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웬만한 회사 지금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보고서를 썼던 기업들은 대부분 빠져나왔어요. 일단 여기에는 없는. 아,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회사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위험 요인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만약에 이제 여러 특히나 이제 저런 회사 숫자가 적으면 어쨌든 뭐 돈이 그래도 뭐 몇몇 회사에 좀 가면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여러 회사 되게 많잖아요. 그럼 네. 저 회사에 동시에 다 손을 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몇몇 살아남는 회사들 말고는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좀 어필을 해야죠. 시장에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임상 결과로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기술 이전을 성공시켜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빅파마의 기술 이전하지 않으면 네. 주목해서 보시지 않는데 앞으로는 어떤 바이오텍이든 조그만 회사라도 기술 이전을 한 기업들이 결국에는 계약금을 받고 임상이 진척될 때마다 그 기술료를 또 받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바이오를 보실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기술 이전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임상 결과를 발표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이제 저희 제약바이오 애널 분들께서 다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그나마 우려가 없고 또 이 네. 부분을 너무 좀 우려해서 생각하실까 봐 좀 걱정인데 모든 바이오텍들은 자금 조달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파이프라인들을 잘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증명이 되면 네. 사실 자금 조달은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죠. 좋은 기술을 그냥 묵힐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응원하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랑 그 후년에는 그런 기술 이전도 하여튼 기업들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유증도 아마 꽤 많이 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안 그래야 되지만 어떤 회사들은 자기네가 한 연구 결과를 좀 뻥튀기 할 가능성도 매우 높군요. 당장 급하니까. 뻥튀기 하다가는 장밋빛 바로 좀. 걸릴 겁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네. 아니 근데 당장 회사가 망하냐 아니면 뻥튀기 하다 걸려서 그걸 문제 맞추면 되잖아요. 나중에. 네? 뻥튀기 한 다음에 그걸 맞추면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 차라리 뻥튀기라도 하는 게 난 어차피 당장 살아남아야 되니까. 한 달 네. 뒤에 내가 당장 저 갚을 돈이 없어서 망해. 그거보단 차라리 뻥튀기 하다가 걸리건 안 걸리건 간에 뭘 하는 게 더 회사 입장에서는 저는 그러지 않기를. 저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만 네. 근데 그런 회사에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우리가 잘 좀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저런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걸 할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리스크 중에서 요거 외에는 또 다른 리스크는 없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1세대 바이오텍들이 현재 연구 성과는 잘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고도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하단에 와 있다. 그리고 다른 섹터가 이미 충분히 비싸고 매력도가 떨어질 때
그리고 금리가 꺾일 때 바이오를 다시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R&D를 정말 튼실히 잘하고 있는 기업들로 수급이 쏠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기본에 충실한 기업.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잘 고르셔서 음. 투자하시기를 저는 이제 바라는 마음에 음. 요런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기업이 이 안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네. R&D가 잘 진행 중이면 사실 음.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근데 그 R&D가 잘 진행되고 안 되고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쨌든 네. 그 회사에서 발표되는 그 내용이나 뉴스로밖에 판가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직접 뭐 맞습니다. 연구소를 방문할 수도 없고 어떤 기준으로 그거를 그래서 저는 가늠을 가장 해야 쉬운 돼요? 방법은 일단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애널리스트 네. 기업인지, 보고서가 네. 그런 기업들인지를 일단 보시면 일단 음.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는 네. 네. 그 기업을 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평가한 거기 때문에 보고서를 쓴 거거든요. 바이오 쪽은 저 일정 그러니까 시총이 좀 작더라도 보고서 쓰는 경우들이 좀 있죠. 네, 뭐 많습니다. 네. 뭐 1,000억 원, 2,000억 원대 기업들도 네. 보고서를 많이 쓰고 그 대신 목표 주가는 이제 매출액이 안 나오다 보니까 날레이티드로 보통 보고서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엄 연구원님께서도 그러겠지만 그 자료라는 것 자체가 연구원님께서 직접 그 회사에 가서 연구를 같이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어쨌든 받는 자료의 신빙성과 이게 정말 될지의 가능성 여부를 판가름하면서 자료를 쓰실 텐데 어쨌든 그것도 회사의 자료잖아요. 그렇죠. 음.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여기가 뭐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 확인할 수는 같이 없지만 속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발표된 임상 결과를 가지고 음. 글로벌 빅파마가 갖고 있는 임상 결과랑 비교를 해서 네. 얘네들이 정말 좋은 기술인지 아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평가한 그 기업들만 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로 쓴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이 바이오 투자할 때 그 위험 리스크 같은 것들은 요 표를 보면서 이제 적어도 재무적 리스크는 네.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한다고 치고요. 네. 바이오 업계가 이제 내년에 어떤 혹시 좋을 만한 뭐 희망이 있다든지 혹은 뭐 더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짚어주셔야 되잖아요. 내년도 네. 전망. 네. 지금 뭐 사실 전망은 좋은 게 많으나 주가의 직접적 반영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뭐 네. 올해 키워드 이제 내년에 키워드로 한 3가지 정도가 꼽히는데 첫 네. 번째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쪽이고요. 근데 요새 얘기 많죠? 그거 올해 이미 저 희망을 걸지 않았었습니까? 혹시 알츠하이머? 네, 지금 바이오젠의 레카네맙이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네. 이번에 CTAD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네. 결과 발표되기 이전에 뇌출혈 사망 환자가 2명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학회에서 결과 발표를 들어보니 이제 가짜 약을 투약받은 곳에서도 뇌출혈 사망 환자가 나왔었고 그리고 약물 관련 뇌출혈 사망 환자가 아님이 밝혀져서 일단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내년 1월 6일에 그 레카네맙이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이제 FDA에 순조롭게 승인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네. 번째 키워드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만 알고 계시던 이 마이크로바이옴 쪽. 이쪽도 이제 치료제로서 내년 4월달에 처음으로 승인이 FDA로부터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세레스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기업에서 이제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 탈진 대장염, 생기고 네, 그래서? 대장염이 있습니다. 그 대장염 치료제로서 지금 유산균을 이용해서 치료제를 내년에 승인받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산업자료에서 작성한 이 유전자 편집 치료제, 요것도 내년에 큰 키워드가 될 거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 2020년도에 이 유전자 가위가 노벨상을 받고 나서 잠깐 핫했지만 네. 지난 3년 동안 이 유전자 가위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팔로우업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살펴보니까 내년에 최초로 FDA 승인받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사실 기존의 안정성 우려나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요? 지금 특허 분쟁에 좀 관심이 매몰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필요한데 네. 일단은 유전자 치료제가 지금 얼만큼 발전해 있는지를 좀 그러면 먼저 설명을 좀 네.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가장 흥미로운데요. 네. 유전자 그래서 편집 치료제. 지금 26페이지의 아래쪽 그림 22번 보시면 네. 이 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하는 기술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게 뭐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 딱 보시면은 이게 뭐지 싶은데 굉장히 심플한 기술이에요.
크리스퍼라고 하는 애는 이제 왼쪽 아래에 보시는 가이드 RNA라는 걸 뜻하고요. 그리고 카스9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이제 가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DNA 위치까지 찾아가 주는 걸 크리스퍼라는 애가 하고요. 걔가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내자 역할로 이제 DNA 특정 부분을 딱 명령을 받은 곳에 카스9이라는 가위가 그 문제의 유전자를 삭제하는 이런 방식의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가이드 RNA가 우리 몸의 다른 염기 서열을 헷갈려서 편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유전자만 딱 삭제하는 것이 현재 가능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 유전자 편집 치료제로 3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34페이지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대장, 이제 이름마저 3세대 유전자 가위인 이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이 기업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5조 원 정도 되고, 현재 그림 30번 보시면 엑사셀이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드디어 내년에 FDA의 인류 최초로 유전자 가위가 승인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건 지중해 빈혈과 겸상적 혈구병 치료제로 보이고요. 요거는 뭐 좀 어렵게 보실 수 있는데 그냥 유전적으로 혈액을 잘 못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빈혈에 항상 시달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수혈을 받으셔야 되는데 놀라운 점은 이 유전자 치료제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44명 중에 42명이 완치됩니다. 딱 한 번 투약으로 완치가 되고요. 와. 지금 두 번째 줄 보시면 모니터링 기간이 36.2개월 동안 진행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약효가 유지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한 번 투약으로 끝납니다. 비싼가요? 아무래도 비쌀 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 투약으로 끝난다는 게 네, 그분이 드세요 그 약을 네, 주사를 맞든지 약을 드시든지 해요. 네. 그러면 그 영향을 받은 뭐 세포들이 이제 그 편집이 된 상태에서 계속 분열을 하는 거죠. 분열을 하겠죠. 근데 네. 그 원래 문제가 있던 그 유전자 세포들도 계속 분열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삭제를 근데 시키는 이제 거 아니에요? 그 세포들마저 편집될 수 있게끔 충분한 양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겸상적 혈구병이라고 또 이제 이제 초승달 모양으로 적혈구가 생기는 병인데, 이것도 지금 31명 중에 31명이 모두 완치됐고 32.3개월까지 이제 병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저 그 빈혈 저게 저 인류에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다발하는,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는 아닙니다. 병이에요. 굉장히 희귀 질환이고 현재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병이죠. 그런 경우에는 설령 뭐 예를 들어 약 하나에 뭐 1억이라고 하더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뭐 한 1,000명밖에 없다 이러면 아무리 해봐야 1,000억이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매출 그런 시장 자체가 크냐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약물로는 노바티스가 개발한 졸겐스마라고 하는 약이 있거든요. 그게 신생아들이 걸리는 병의 치료제고요. 걔도 유전자 치료제인데 네. 이 신생아가 이 척추성 근위축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 아. 평생 장애를 가지면서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원샷에 26억입니다. 예, 26억짜리. 근데 완치가 되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니까 당연히 투약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 그렇죠. 입장에서. 네. 보험도 안 네, 되고요. 보험도 적용이 됩니다. 아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희귀병을 가지신 분들은 삶 자체가 힘드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인류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뭐 개발되어야 되고 또 잘 만들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건 이제 그건 이제 또 한 축이고, 그쵸. 예를 들어 투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매출이. 26억짜리 병이 있는데 그게 지금 매출이 2조 원 정도 매출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에서 돈을 주니까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보험이 되니까요. 그만큼 이제 저 케이스가 사례들이 많냐. 이제 네. 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유전자 편집이 제가 됐다 하더라도 제 음. 자식은 다시 그 유전병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 또 맞아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이게 평생 완치이긴 하지만 자식한테까지 치료 효과가 물려지질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계속적으로 유전병은 지속이 될 거고 치료제를 계속 맞아야 되는 시장인 거죠. 생식 세포 쪽에는 잘 이게 안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내년 FDA 최초 유전자 편집 치료제 승인도 있었지만 네. 제가 더 집중하는 거는 이제 만성 질환까지 유전자 가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지금 38페이지 그림 37번 보시면
요거는 위에 있는 소제목도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이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하는 유전자 가위를 지금 모더나랑 파이자에서 맞으셨던 백신의 형태로 개발을 해서 이 LNP라고 하는 기름방울에 넣어서 전달하는 걸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간으로만 갑니다. 간? 네, 우리 몸에 있는 장기죠. 간이라고 아. 하는 곳에만 가고 우리 간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암 같은 여러 가지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네. 이 간만 타겟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적응적인 개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림 37번 보시면 지금 콜레스테롤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완전히 원샷으로 완치가 되는 요게 이제 임상 1상이 승인이 됐고요. 네. 내년 2023년에 임상이 개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안 들으시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고혈압이 있는데 고지혈증이 있는데 그럼 나도 가족력 때문에 걸릴 가능성이 높네. 네. 그럼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나만 잘 걸리니까 좀 네. 위험하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간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더 이상 안 할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좋은데요. 네. 지금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한 5조 원 정도 시가총액을 하고 있지만 네. 네. 이 만성 질환으로 성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네,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업사이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 사실 이제 우리의 상당수 질환들이 이제 유전적인 요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저런 그 유전자 편집 등을 통해서 한 방에 거의 평생 동안 고칠 수 있는 이런 약들이 막 나온다고 하면 네. 사실 이걸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네. 와, 영생하겠는데 영생. 아 크리스퍼 여기 그 크리스퍼는 핵심 기술이 유전자 편집인 거죠? 편집인데 최근에 LNP로 간에 전달하는 걸 성공해서 네. 이제 만성 질환까지 확장할 예정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지만 아직 임상적으로 증명이 된 기술은 아니에요. 이제 내년에 임상을 첫 환자를 투약할 거고요. 그래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굉장히 지금 좋은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여기는 다른 뭐 제약사들과 또 연합을 해서 예를 들면 자기네들이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하더라도 이런 질병, 이런 질환 이런 거를 또 다 고칠 만한 왜냐면 자기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충분히 이제 확장성이 가능하죠. 네, 네, 네. 주가는 그렇게 좋지 않네요. 크리스퍼? 크리스퍼 주가는 테라피틱스. 지금 낮은 이유가 네. 3대장 중에 마지막 기업이 최근에 임상을 중단해서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많은 결과들이 다 이번 달에 막 발표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시장에서 이 유전자 가위에 대한 집중도가 아직은 크지 않은 편인데 이제 1상 단계에서 2상 단계, 3상 단계 넘어가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대장인 인텔리아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기업도 있는데요. 여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LNP로 크리스퍼 카스9을 전달하는 기술을 임상에서 이번 11월 달에 처음으로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만성 질환으로 이제 1상을 승인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텔리아는 이미 중간 결과를 올해 11월 5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44번 보시면 이렇게 기름방울 LNP 나노 이제 리피드 나노 파티클 안에 크리스퍼 카스9이 유전자 형태로 넣어져 있고요. 이게 세포를 뚫고 핵 안으로 들어가서 유전자 라이브러리를 실제로 그냥 편집을 해버립니다. 우리 엄영권님은 전공이 저는 무엇입니까? 이제 공대 나와서 이제 고분자 생체재료공학 석사하고 네, 네, 네. 제약회사에서 7년 정도 연구원으로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굉장히 하시는 거군요. 감탄을 하고 계시네요. 아니 일단 뭔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되게 잘해주셔요. 근데 설명을 되게 간단하게. 네. 그래서- 핵까지 들어간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잘 하고 있고 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저번 달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안 좋은 이유는 이제 에디타스라고 하는 마지막 3대장 3대장 중에 마지막인 이 에디타스 그룹이 최근에 이제 몇 페이지냐면 57페이지에 네. 이제 에디타스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마지막 단락 보시면 11월 18일에 에디타스가 이제 눈과 관련된 안과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14명 중에 3명밖에 지금 효과가 안 나와서 임상을 중단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 개 기업이 모두 다 주가에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에디타스의 두 번째 메인 파이프라인인 이제 겸상적 혈구병, 아까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내년에 승인받을 걸로 보였던 그 약물, 그게 어제 에디타스로부터 일상 결과가 이제 긍정적으로 발표가 돼서 어제 에디타스가 5% 정도 주가 회복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간 전달이 가능한 기술이 만약에 이제 상업화가 되기 시작하면 네. 시가총액은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업사이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시장 자체가 지금은 한 기업당 뭐 3조 원, 4조 원 정도 수준 시장이지만 이게 이상 단계에 올라가면 마켓 사이즈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원하는 시장만큼 이제 확대가 가능한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3대장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3대장들이 다 우리나라 툴젠하고 지금 판결 중이에요. 아, 뭔가 소송 걸려 있군요. 맞습니다. 세 개가 다? 맞습니다. 툴젠. 왜? 툴젠은 뭘 잘못했어요? 툴젠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제 이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하는 3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이 누가 먼저냐라는 걸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툴젠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사실 요거 설명드릴 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뒤로 잠깐 좀 넘어가서 툴젠. 지금 74페이지 표 8번 보시면 이제 현재 싸우고 있는 그룹이 툴젠, CVC, 브로드 이렇게 세 개 그룹이거든요. 네. 이렇게 세 개 그룹이 지금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 네 번째 줄 보시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비고에 보시면 CVC 그룹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인텔리아도 CVC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타스는 브로드라는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퍼랑 인텔리아는 원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에디타스는 얘네랑 좀 적대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툴젠, CVC, 브로드 세 개의 그룹이 현재 원개발사가 어딘지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인텔리아랑 크리스퍼는 너무나 연구를 잘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 기술을 뺏기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9월 달에 툴젠 쪽으로 현재 미국 특허 심판원이 손을 들어준 상태예요. 네. 툴젠 쪽. 그래서 굉장히 큰 이변이 생겼죠. 그래서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 법원이 툴젠에 손을 들어줬다고요? 현재 완전히 승소 판결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쪽으로. 네, 그쪽으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 5번 보시면 지금 3세대 유전자가인 이 크리스퍼 카스9의 개발 역사를 보시면 2012년도에 CVC 그룹이 최초로 이 논문을 발표했고 2020년에 이 크리스퍼 카스9에 대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2012년 논문 발표 당시에 CVC 그룹이 특허를 냈어요. 근데 특허를 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 세포 적용은 우리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당시 특허 출원했을 때는 인간 세포 적용된 특허가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네. 동물 세포 뭐 이런 거.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원핵 세포라고 되어 있고요. 예. 툴젠하고 브로드가 인간 세포 적용하는 유전자 가위를 최초로 특허로 출원을 한 거죠. 근데 지금 CVC가 너네 기술은 모두 다 우리 기술에 속해 라는 이제 소송을 걸었고 네, 브로드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포 적용은 이 노벨상을 받은 그룹의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달리 본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른 기술이라고 이제 판결이 난 거죠. 법원이. 네. 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싸움은 이 두 기업만 남았습니다. 툴젠이 먼저 개발했냐, 브로드가 먼저 개발했냐인데 이것도 사실 조금 복잡하지만 2013년 3월 이전에는 선발명주의였어요. 출원을 아무리 빨리 해도 발명을 누가 먼저 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직 발명했는지를 어떻게 근데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뭐 연구 노트도 제출하고 논문도 제출하고 하면서 네, 네, 네. 증거를 제출해야 우리가 인간한테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어느 적정 범위 수준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라는 걸 법원에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올해 9월 달에 미국 특허 심판원에서 툴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표 6번에 보이시는 저촉 심사 3번이고요. 툴젠 현재 시니어 파티에 들어가 있고 네. 브로드가 주니어 파티에 선정이 된 게 올해 9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니어 파티라는 개념이 뭐냐면 툴젠이 선발명자인 걸 기본 토대로 하고 판결을 진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거죠. 지금 툴젠이 이거를 뭐 내년 중에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시간적인 부분은 누가 언제 끝낼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엑사셀이 내년에 FDA 승인이 되고 네. 판매가 시작되려면 사실 툴젠과 브로드의 기술을 써서 판매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협의를 판매 이전에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툴젠이 얼마를 협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75페이지에 요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표 9번을 보시면 지금 노벨상을 받았던 CVC 그룹이 창업한 크리스퍼랑 인텔리아 그리고 카리브라고 하는 이 세계 기업으로부터 빅파마가 준 돈이 계약금만 현재 1.5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총 계약금 규모만 1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야. 이게 공개된 금액만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툴젠이 이 중에서 계약금만 일단 요구할 수 있고 5%만 가져온다고 해도 760억 우와. 정도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10%로 협의가 된다 그러면 1,500억이 됩니다. 우와. 그리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이 10조 원에 대한 부분도 네. 이제 할당이 되겠죠. 지금 시총이 지금 4천억이거든요. 맞습니다. 툴젠이. 어때요? 빠져들죠? 바이오 막 들어오고 있으세요? 싶죠? 아니.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이 뭐 수익을 크게 원하시는 분들은 이 판결이 일단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툴젠을 믿고 이제 투자를 하시겠지만 이 기업이 만약에 조금씩 갑자기 튀기 시작한다. 네. 판결이 뭔가 긍정적으로 흘러가나? 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게 네, 물 밑에서 거죠?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갑자기 확 뿜을 가능성이 아, 있죠. 그래서 저는 또 못 참는다 나는. 근데 워스트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CVC랑 브로드가 협상을 계속적으로 미뤄서 판결이 계속적으로 늦어지게끔 딜레이되게. 하는 방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저분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받겠다라고 하면 사실 판결은 3년 4년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우린 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툴젠이 인간 세포에 적용하는 크리스퍼 카스9의 최초 개발자이자 특허 권리자라고 이제 한다면. 협상이 완료되게 된다면 네. 정말 대박이네. 우리나라에 다시 없을 역사적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아직 아닌 거잖아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데. 아니죠. 네, 박수 치긴 이르죠. 네. 샴페인 터트리면 안 네.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아. 약간 가슴이 뛰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네, 좀, 네. 아 사실 오늘 뭐 이 얘기 말고도 뭐 바이오 예를 전반적인 들면 얘기해야 되는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중요한 이제 바이오 이벤트들이 쭉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한 번 더 나오셔야겠어요. 네, 저희가 다 돼갖고 좀 네. 말씀을 더 듣기는 좀 애매하고요.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 듣고 네. 알겠습니다. 큰 꿈을 안고 저는 그것도 보시죠. 오늘 또 우리 엄민영 연구원님은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바이오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밖에 재밌게. 없는데 그래도 또 최대한 쉽게 설명해주신 엄민영 네. 책임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